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까지 최고 등급에서 내려왔다?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이거를 계기로 작년 내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른 나라들로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유해 자산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4월 25일인가부터 매수 전환했거든요. 현물은. 선물은 4월 15일부터 최근까지 3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조금씩 나아졌던 모습들인데 좀 과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워낙 강세라면 외국인 수급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이 됐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부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봤던 매크로 환경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슬로해지는데 좀 둔화폭이 좀 커질 수 있고 중국, 유럽은 턴어라운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이 턴어라운드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게 나오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휘청였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죠.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한다. 아니면 재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건다. 중국도 지금 지준율이나 LPR이나 다 하고 있고 지금 유럽도 7번째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도 금리 인하 뭐 예고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착오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관세죠.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세게 했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 있고 두세 달 정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보고서를 내놓으라 했으면은 1기 때도 그랬는데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한 달 정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뭐 이 정도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월 달부터 뭐 정신없이 몰아쳤죠.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1기 때 시작됐던 게 2018년 1월이었고 90일 유예가 2018년 12월이었어요. 거의 11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2월 달에 펜타닐 관세한 다음에 4월 9일 날 유예했잖아요. 비슷한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11개월 걸렸던 걸 2달 만에 해버렸고 11개월 동안 흘러낼 거 2달 동안 한 방에 흘러내요. 한 방에 흘러내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90일 유예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1차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게 1년이 걸렸어요. 1기 때는 한 달 만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한 임팩트가 오니까 거기에 반발되는 힘들이 좀 세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상고하저 흐름들은 깨졌고 저희가 예상했던 하반기 조정이 좀 상반기에 나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처럼 지금 중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좋게 봐야 된다. 좀 하반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걸 미리 털어냈기 때문에 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요. 그 3개 신용평가사가 이제 모두 최고 등급에서 이제 한 단계 떨어뜨린 건데 이게 뭐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려왔고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S&P, 피치, 그다음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뭐 이미 예고됐던 사항이죠.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등급 내릴 수 있어 라는 예고편을 줬는데 되게 오래 끌고 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BIS라고 해서 글로벌 결제은행에서 말한 걸 보면은 AAA 등급에서 AA 마이너 등급까지는 그 동일 비율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등급이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은행들이 뭐 위험 가중자본 비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도 큰 뭐 임팩트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좀 이게 하나의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대한 신뢰겠죠.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까지 최고 등급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이거를 계기로 작년 내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좀 다른 나라들로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올해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약간 논 US 네, 내러티브 나왔을 때가 네. 그때인데 그게 지금 한 2달 정도 중단됐다가 네. 다시 이제 재현되지 재개될 걸로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펀드 플로우는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ETF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ETF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S&P 500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유출 전환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근데 나스닥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계속 돈이 빠져나갔던 글로벌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ETF 쪽으로 신흥국으로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국 본토로도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달러 약세랑 맞물려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뭐라 그러죠? 선호도 우선순위가 조금씩 후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경기선행 중에서 요 그림 보신다 하더라도 요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만 2달 연속 좀 꺾였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경기 방향성도 그전에는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좀 지지부진했던 그렇죠. 상황에서 좀 반전되는 그림들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고 24년 3분기에 미국하고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가 1.6%포인트였거든요. 지금 블룸버그 컨셉만 놓고 본다면 올해 4분기는 0.2%포인트로 좁혀집니다. 이게 유럽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내려간 거. 미국이 내려오고 유럽은 버텨주고 아니면 살짝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달러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미국 이외의 자산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용 반작용처럼 반작용의 힘이 난US 쪽이 훨씬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저희는 뭐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난US 쪽을 좀 더 봐야 된다. 뭐 워낙 지금 미국 증시 많이 올랐잖아 알았는데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4월달 반등 이후로 미국이 제일 반등폭이 크긴 했는데 컸죠. 그만큼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반작용으로 올라온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연초의 이후 수익률을 보면 미국은 이제 막 플러스 반전한 거고 한국은 10%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그리고 환율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원달러율은 1,500원을 넘나들던 게 지금 1,400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한국 내에서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연말까지는 좀 미국 이외의 지역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미국?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해 투자 매력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관세. 미국 이외 지역들에서 관세 충격들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은 그쵸. 이것도 뭔가 판을 다시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5월 달부터 이제 달력상으로 이번 달부터 사실상의 관세 영향들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 결과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US 쪽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월 10일까지 수출을 봤더니 마이너스 23%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조업일수 때문입니다. 작년 조업일수가 6.5일이었고 올해가 5일이거든요.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10일까지 수출 금액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3.8인데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0.78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거의 영향이 없다고 얼마 안 빠졌네요. 얼마 안 빠졌어요. 그리고 금액을 보면 거의 고점권입니다. 그리고 품목이나 그리고 국가별로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조금 출렁이긴 했지만 컴퓨터, 반도체, 선박 그러니까 4월 대비 5월, 4월 10일까지 수출 대비 5월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보면 완전히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시다시피 4월 9일 날 관세 유예됐고 5월 11일 날 관세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전 월 대비로 보면 컴퓨터, 반도체, 선박, 핸드폰 이런 쪽이 튀었고요. 국가별로 보면 대만, 베트남, 홍콩, 중국, 인도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쪽이.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20일까지 수출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2.4%긴 한데 일평균 금액을 보면은 고공행진 중이에요.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거의 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궁금한 거는 왜 반도체는 근데 주가를 안 할까요? 일단은 이게 데이터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저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몇몇 기업들 빼고는 진짜 M7이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 제대로 되게 레벨이 올라온 것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매도를 일관해오던 외국인이 5월 들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좀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변화의 조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국가별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인데 여기서도 전월 대비로 튀었습니다. 미국도 전월 대비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공포 심리가 가장 컸던 4월 대비 5월에는 좀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세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간으로 보면 대만, 반도체겠죠.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이런 쪽들이 많이 움직였고 섹터별로 보면은 아까 10일까지 그림과 비슷하게 컴퓨터, 선박, 반도체, 석유는 유가가 좀 반등을 해서 그럴 것 같고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았고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만 전하고 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이제 다 교역 망가지고 막 그러진 않다. 지금 가장 힘든 나라는 미국일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4월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앞으로도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부장님? 저는 뭐 수출 데이터가 이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와주고 또 하나는 이제 관건은 미국이겠죠. 미국이 워낙 선수요가 셌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수요 절벽일 거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지 되는데 전 여기서도 좀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못 오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커지고 지금 연내 2번, 내년 2번밖에 안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점도표까지 다 왔어요.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과열 부담은 좀 털어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는 어느새 70을 넘었고요. 이게 지난달만 하더라도 저기 4였습니다. 4. 왼쪽으로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누워버렸었는데 여기 4였던 게 71까지 왔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게 가끔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게 0.8 이상이면은 리스크 회피 심리가 최정점이다. 이제 좀 있으면 리스크 선호 심리가 살아날 거다라는 시그널이고 0.2 밑으로 내려오면 리스크 선호 심리가 최정점. 이제 조만간 리스크 오프,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이게 1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는 계속 사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란색이 중기 지표라서 중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온 시그널이 유효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좀 뜨거웠던 것들은 좀 식혔다가 가는 그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숏을 치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달리다가 물도 마시고 좀 속도도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좀 반복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좀 방향성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그냥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쿨다운 됐다. 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또는 중국, 한국 수출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진다, 확실하게 턴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한번 세게 달리는 그림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2,500선 초중반까지는 좀 등락이 있겠지만 6월 달에는 2,750선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6월이요? 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조선방산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냈으면은 그 일부 차익 실현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여유 가지고 뭐 볼 거 있을까? 왜냐면 6월에 2,750 갈 거니까. 갈 거니까. 부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외 환율이 오늘 18원이나 내리면서 1,376원까지 왔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몰려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없으실까요? 뭐 워낙 약했기 때문에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작년 10월 저점을 깼었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10월 저점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에요.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워낙 강세라면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뭐 앞서도 윤주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출주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 논리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IMF 때는 코스피가 3,000을 갔어야 되고 금융위기 때는 한 5,000을 갔어야죠. 네. 그게 아니라 수출주가 좋을 때는 환율 효과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튀는 구간에서 이거 수출주에 좋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원달러율 갭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정되고 안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이 원달러율이 오르는 와중에 낮춰져 있던 저평가되어 있던 업종들이나 이런 수출주들이 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과격한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워낙 강세라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9개월 동안 거의 한 38조 매도하고 이번 달에 1.3조 정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그냥 뭐 예열 구간? 네, 저는 예열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4월 25일인가부터 매수 전환했거든요. 현물은. 선물은 4월 15일부터 최근까지 3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조금씩 나아졌던 모습들인데 현물 쪽에서는 실적 수준도 있었고 뭐 개별 종목별로 악재도 있었고 그렇긴 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환율이 안정된다. 그래서 저희는 1,300원 초반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증시가 순항해 나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6월달에 2,750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변수가 보세요? 있다면 6월 FMC죠. 6월 FMC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좀 더 레벨을 크게 보여줄지 아니면은 좀 더 쉬었다 갈지 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 보면 5월 CPI랑 PC가 약간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왔긴 해요. 좀 높아지는 것이라고 4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비해서 좀 높아지는 건데 6월 11일 날 발표되는데 그게 예상외로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6월 FMC에서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시장을 좀 더 레벨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출렁출렁했다가 좀 변동성을 수반한 채 좀 그래도 움직이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코스피는 조금 더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6월 3일 날 대선이 결정되게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도 진행될 거고 돈 덮을 거고 금리 인하하면서 재정 드라이브 걸 거고 여러 가지들이 좀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독일 증시가 한번 세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총리가 취임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한 번 더 레벨업 해볼 만한 상황이죠. 저희는 하반기에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3,000선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타겟은 3,00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293 정도거든요. 293, 294. 근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20%대, 내년이 26년이 15%대, 27년이 한 9에서 8%대 돼요. 그러면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거나 무너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300 이상은 가게 된다면 PER이 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뭐 3,000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오버슈팅을 한다면 좀 더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선, 방산, 기계 이런 업종들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반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뭐 이런 데 못 가잖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좀 시장 흐름들이 좀 뒤집어져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인터넷, 뭐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선 방산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더 무겁고 크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조선 방산 기계 너무 커져가지고 최근 시장이 지지부진한 것도 반도체 자동차가 움직이면 조선방산이 쉬고 반도체 자동차가 쉬면 조선방산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탄력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통정리가 끝나면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좀 눌려있던 쪽에서 움직이면서 코스피 탄력은 좀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업종 간의 등락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방산 한번 날아갔다가 오늘은 다시 얘네가 올라가고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이 있었고 계속 반복이 되고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저희 이 마리조아 업종별 차별화 장세지 엇박 타서 터지게 되게 좋은 장세인데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중심을 갖고 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좋았던 애들 뭐 업황, 실적 의심할 거 없죠. 근데
방향성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네.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모멘텀이 더 세진다라는 게 들어와서 주가 조정을 막든지 네. 아니면은 이 정도의 컨센이 형성돼 있다면은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조선 방산 기계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면 빠져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고점에서 급등락은 반복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센 흐름들은 네. 보여주지 않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선방산 기계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덜어내자. 그리고 새롭게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자. 지금보다 훨씬 더 싼 네. 가격에 살 수 있겠다. 오히려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 반도체, 뭐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네. 2차 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아직까지 못 오른 애들 한번 되돌아서 쭉 생각을 해보시면요. 튀었던 애들은 그 전분기나 전전분기에 네. 관심이 아예 없었던 애들입니다. 네. 2024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게 금융하고 자동차였잖아요. 네. 23년 연간 24년 말에 24년 전망을 하면서 자동차하고 금융은 빼자 그랬어요. 다. 안 된다. 네. 버리자.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게 반도체거든요. 네.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방산은 좀 그랬지만 조선은 언제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면은 딱 그냥 거의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버리는 종목으로 네. 여겨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네. 때는 2차 네. 전지도 그래도 괜찮- 지금 자리는 네, 괜찮다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말씀드렸죠. 하셨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부장님? 근데 저는 지금도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계속 터졌죠. 네, 2차 전지 그렇죠. 보면은 4월 수출까지 보면 아직까지 10일, 20일에는 2차 전지가 안 잡히는데 4월 수출까지 보면 미국 수출이 98%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 2차 전지가. 그래요. 예, 유럽이 48%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한국 2차 전지가 대체제로 부각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보고 됐다. 2차 전지 친다. 그랬는데 이제 CATL 상장. 네. 그다음에 수급 못하죠. 완전히 위축이 됐고 거기에 또 터진 게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올라갈 자리에서 밀리니까 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더 압박을 하긴 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뭐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 유럽이고 네. 그리고 지금 달러나 채권리가 좀 안정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5% 10%만 튀어주면 이제 쇼커보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2차 전지도 좀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생각하셨던 수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네. 인내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직원도 안 사는 주식을 왜 사냐 그런 게 올해 초였어요. 네, 올해 초였어요. 야 우리도 안 사! 막 그랬던 게 올해 초였는데 그래도 그 레벨보다는 좀 높아져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아까 윤지호 대표님이랑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네. 다들 버릴 때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선 방산 전력기계 쪽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인터넷, 제약, 바이오까지 이쪽이 갈 때 쉬었다가 네. 조선 방산 정도 다시 갈 수 있다는 관점이신 거예요? 저희는 하반기에는 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는 조금 톤다운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블 났는데 더위에서 또 더블 나기보다는 한 30-40% 정도만 올라가도 주가 레벨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아직까지 못 오른 쪽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 오른 쪽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한국 증시는 하방 자체는 이제는 네. 많이 단단해졌다. 단단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없었던 정책도 들어오고 금리 인하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재정 드라이브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이어서 한미 무역 네. 협상이 있게 된다면 거기서도 또 자동차가 또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를 잡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언더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을 살짝 깨는 정도지 다시 네. 2,400, 2,300대로 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금리도 뭔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네. 이게 되게 불편한 존재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 쿨다운 하자는 것도 네. 금리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일 뭐 유럽과 무역 네. 협상을 빨리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왜냐면은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잘못하면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군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호관세 하니까 그때 갑자기 채권은 급등을 하기도 했고, 네. 뭐 중국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일본도 팔았고 다 팔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마무리해서 좀 국채 수급에 좀 불안 요인들을 좀 톤다운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섹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돌아온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은행, 증권, 건설 쪽을 언급을 안 하셔서 이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트로이카 맞다. 트로이카 오랜만에 들어보네. 트로이카. 저 이코노미스트랑 얼마 전에 3조 호황 얘기했다가 젊은 친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트로이카 뭐 저 올드 트로이카이긴 한데 네.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건설도 막 망한다 막 그랬을 때 그렇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증권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렇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매력도를 다시금 재평가해 줄 수 있을 정도를 조금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방산기계처럼 좋은 건 알지만 약간 주가가 오버슈팅해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을 따라잡기보다는 이쪽은 좀 쿨다운 된 데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보고 아직까지 좀 차가운 애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좀 따뜻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이제 그 후자 쪽 네. 소외됐던 애들이 수익 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매니저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데일리로 이제 네.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 레인지의 범위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수렴하기 마련인데 네.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순환매 돈다는 거는 주도주가 더 가기 힘들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조심해야 될 때다. 이게 더 벌어졌다고 해서 이쪽으로 달려들 게 아니라 그 주도주가 더 치고 갔다면 저도 고민을 할 텐데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주도주가 더 끌고 갈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러게 최근에 방산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도 되게 네.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고 네. 어떤 애들은 지금 빠지는 애들도 있고 고점 뚫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숫자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때라는 시그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